지금까지 나는 인간의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사랑, 하비레의 열망을 실현하는, 실현하는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하빌에 대한 보편적 실존적 요구를 바탕으로 보다 특수한 생물학적인 요구, 곧 남성과 여성이라는 극 사이에 하빌에 대한 요구가 일어난다. 이러한 양극성의 사상은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으나 두 몸으로 갈라졌고, 그때부터 모든 남성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다시 그녀와 결합하려고 한다는 신화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원래는 양성이 일체였다는 사상은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어냈다는 성서의 이야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이 이야기에서는 가부장주의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신화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성적인 양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특수한 방법, 곧 다른 성과의 합일이라는 방법으로 합일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 사이의 양극성은 각각의 남녀 속에도 존재한다. 생리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각기 반대되는 성 호르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심리학적 의미에서도 남녀는 각기 양성적이다. 남녀는 그 자체 내에 받아들이는 요소와 침투하는 요소, 물질의 요소와 정신의 요소를 갖고 있다.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여성적 극과 남성적 극의 양극이 합일할 때에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합일을 발견한다. 이러한 양극성은 모든 창조의 기초이다. 남녀라는 양극성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창조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 점은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어린의 탄생의 기초라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순수하게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남녀는 각기 재탄생하는 것이다. 동성애적 일탈은 이 양극화된 결합의 성취에 실패한 것이고, 따라서 동성애자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분리, 곧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성애자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그리스 신화를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는데 둘로 나뉘었다. 그래서 반쪽이 다른 반쪽을 찾아서 나서는 게 사람들이 사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어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다기보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해서 여성인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얘기도 아마 성서에 대해서 얘기 들은 분은 아주 초기부터 들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상을 주는지 지금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나누시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 안에는 아니면 아님일 수가 있으니까 남성성도 여성성도 있고 갈비뼈가 아니더라도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양극성은 내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역동적으로 내가 상황과 그 맥락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의 자아 성찰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 선생님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인격 통합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 안 되시는 케이스죠. 그런가요? 네. 저는 그거를 일단은 뭐죠? 인간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하는 게 공통된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고대 신화에서 그런 글을 썼다는 자체가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간적인 문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뤘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는 결국은 인간이구나 하는 그 내용을 프로이트도 보니까 글을 남겼더라고요. 글을 남겼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프로이트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쪽으로 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을.
그래서 그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 마치 이야기에서는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찬성하는 게 심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걸 봤는데 그거는 참 이해를 잘 못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융도 아니면 아니무스를 봤다는 거는 그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인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는 공통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고 있지만 이게 동양의 음양의 이론이 결국은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이죠. 음양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깊은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되겠죠. 단순하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음과 양을 하고 굉장히 넓은 철학적인 배경을 동양에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라는 동일한 양극성은 자연에도 있다. 동물이나 식물에서 명백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기본적 기능, 곧 받아들이고 침투한다는 기능의 양극성에도 존재한다. 이것은 지구와 비, 강과 바다, 밤과 낮, 어둠과 빛, 물질과 정신의 양극성이다. 이 사상은 해교의 위대한 시인이며 신비주의자인 루미에 의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정녕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그를 원할 때뿐이다. 사랑의 불꽃이 이 가슴에서 타오를 때 저 가슴에도 사랑이 깃든 줄을 알게 된다. 그대의 가슴에서 신의 사랑이 자라날 때 온갖 의심을 넘어서서 신은 그대를 사랑했다. 또 한 손이 없으면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거룩한 지혜는 운명이거늘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운명 때문에 세계의 각 부분은 짝을 찾아 짝을 이룬다. 현자의 눈에는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이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키운다. 땅에 열이 없으면 하늘은 열을 보내고 땅이 신선함을 잃고 메마르면 하늘은 이를 회복시킨다. 하늘은 아내를 위해 생략을 찾아 헤매는 남편처럼 땅 위를 돌고 땅은 주부처럼 바쁘고 땅은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인다. 땅과 하늘은 지혜로운 자로서 일하므로 땅과 하늘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라. 땅과 하늘이 서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면 왜 땅과 하늘이 애인들처럼 포옹하고 있는가? 땅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것인가?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위해 물과 열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의 결합에 의해 세계를 보존하려는 욕망을 끝까지 품게 한 것처럼 하느님은 존재자의 모든 부분에 다른 반쪽을 찾는 욕망을 심어 놓았다. 낮과 밤은 겉으로는 적이지만 동일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고 서로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밤과 낮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 밤이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따라서 낮에는 소비할 것이 없으리라. 남녀라는 양극성의 문제는 사랑과 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검토를 요구한다. 나는 전에 프로이트가 성욕을 사랑과 합일의 요구에 나타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랑에서 성적 본능의 표현 혹은 승화만을 보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잘못은 더 심각한 것이다. 그의 생리학적 인물론과 일치하거니와 그는 성적 본능을 몸속에 화학적으로 생긴 고통스럽게 해방을 갈망하는 긴장의 결과라고 본다. 성욕의 목적은 이 고통스러운 긴장을 제거하는 것이고 성적 만족은 이러한 제거에 성공하는 것이다. 유기체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때 굶주림이나 갈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욕이 생긴다고 하는 점까지는 이 견해는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욕을 갈망이고 성적 만족은 갈망의 해소이다. 이러한 성욕의 개념을 갖는 한 사실상 자유는 이상적인 성적 만족이니라. 매우 역설적이지만 프로이트가 무시하고 있는 건 성욕의 심리적, 생물학적 측면, 남녀의 양극성, 결합에 의해 이 양극을 연결하려는 욕망이다. 이 기묘한 잘못은 아마도 프로이트의 극단적인 가부장주의에 의해 촉진되었을 것이다. 가부장주의 때문에 그는 성욕을 본질적으로 남성적이라고 가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특수한 여성적 성욕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는 이 사상을 성의 이론에 대한 세 가지 공원에서 전개했는데 리비도는 남성 안에 있는
리비도이든 여성 안에 있는 리비도이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남성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한다. 또한 사내에는 거세된 남성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한다. 또한 사내에는 거세된 남성으로서 여성을 경험하고 여성 자신은 남성 성기의 상실에 대해 여러 가지 보상을 구하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도 똑같은 사상이 합리적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은 거세된 남성이 아니며 여자의 성욕은 남성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 특유의 것이다. 양성 간의 성적 매력은 부분적으로 긴장을 제거하려는 요구에 그 동기가 있다. 주요한 것은 이성의 극과 합일하려는 욕구이다. 사실상 색적적 매력은 결코 성적 매력에 의해서만 표현되지는 않는다. 성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성격에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 있다. 남성적 성격은 침투, 지도, 활동, 훈련, 모험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여성적 성격은 생산적인 수용성, 보호, 현실주의, 인내력, 어머니다움에 의해 정의된다. 각 개인에 있어서는 두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나 남성 또는 여성의 성과 관련된 것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매우 흔히 있는 일이거니와 남성이 정서적으로 어린애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의 남성적 성격의 특징이 약화되면 그는 선교에 있어서 남성적 역할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결함을 보상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돈환이다. 돈환은 성격적인 의미에서는 남성다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자신의 남성적 힘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남성다움의 마비가 극단적일 때 과학적 음란증, 폭력의 사용은 남성다움의 주요한 도착된 대용품이 된다. 여성의 성욕은 약화되거나 도착되면 희약된 음란증 또는 소유욕으로 변한다. 프로이트는 성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에 들어왔다. 흔히 이러한 비판은 프로이트의 체계로부터 인습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 비판과 적의를 일으킨 요소를 제거하려는 소망에 의해 촉진되었다. 프로이트는 날카롭게 이러한 동기를 알아차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의 성의 이론을 변경하려는 온갖 시도와 싸웠다. 실제로 그의 시대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타당하던 것이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타당한 것일 수는 없다. 성적인 간습이 매우 변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은 서양의 중류 계급에는 이미 충격적인 것이 아니며 정통적인 분석자가 오늘날도 프로이트의 성의 이론을 옹호하는 것을 용감하게 급진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돈키호테적 급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의 심리 분석의 특색은 수능주의자라는 데 있으며 현대사회를 비판하게 되는 심리학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나의 비판은 그가 성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을 충분히 깊게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정렬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의 철학적 전제에 따라 그는 이러한 정렬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했다. 정신분석은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프로이트의 통찰을 생리학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및 실존적 차원으로 옮겨놓아 프로이트의 개념을 수정하고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정렬의 중요성이라고 한 거, 대인관계에서 정렬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을 출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렬이라고 표현한 것은 패션이라고 원문에 나와요. 원문에 he took the first step in discovering the significance of interpersonal passions.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패션이라고 할 때 이 패션이라는 용어를 러브하고 대치되는 개념으로 쓴 것으로 보여요. 사랑과 패션을 구별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적극적 정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러브라고 얘기를 한다면 패션은 수동적인 정서, 수동적인
정동이라고 패시브 에펙트에서 오는 것을 패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패션은 어떤 욕동이나 혹은 강박에서 오는 어떤 정동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이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욕동이나 강박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강박적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은 자기 안에 있는 이 패션이기 때문에 사랑은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릭 프롬이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액션은 액티브 에펙트로부터 온다. 적극적인 정동으로부터 오는 거다. 적극적인 정동 자체가 결국은 액션이고 이게 러브다고 봤어요.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반복하겠지만 사랑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 안에 내적인 충동을 발산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게 프로이드에 대한 비판이죠. 프로이드는 패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스팅트라고 여기서 보면 더 좋을 거예요. 본능이 이루어져 성적 본능을 최대한 만족시키면 그거 최대한 성적 본능이 만족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생각해버려서 사랑과 러브하고 섹슈얼 액티비티를 동치시켰던 것이 잘못인 것으로 보여요. 성적 욕동이 충족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가져오느냐.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고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는데 성은 꼭 사랑의 정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온갖 정서로부터 여러 가지 패션으로부터 성이 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러브가 성이라고 하는 이 등식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심한 불안에 처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엄청난 공격성이 있을 때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을 사랑과 등치시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했다고 보는 이 에릭 프롬의 견해는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을 과대평가한 정도가 아니라 성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보이는데 프로이드 이론이 조금 부정적인 인간관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본능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사회가 또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욕동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 형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면 그거 자체가 어쩌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고 또 한편에서 이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해피니스 자체를 어떤 욕동의 만족으로 봤다고 하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면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욕동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욕동 이론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동을 충분하게 만족시킨 사람이다. 근데 그 욕동 개념을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물론 비슷한 거죠. 욕동은 바디에서 발현한다고 본 거예요. 신체에서. 그러니까 신체에서 오는 긴장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에서 오는 텐션을 방출하면 만족을 얻는데 이런 만족이 행복을 가져오느냐 하는데 회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우리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점에서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어프로치죠. 대상을 추구하고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인간을 볼 것이냐, 우리는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본능 추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냐 하는 쪽에서 서로 극명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에게 다 있지만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서 보느냐예요. 그래서 두 이론이 뭐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은 이 본능 부분에 컨트롤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프로이드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분의 심리 상태를 잘 보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본능적인 것보다는 대인관계 쪽 혹은 대상관계 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런 욕동만족이라는 측면, 본능적인 것에 충족만 가지고 그분을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만나는 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도움을 받을 이론이 어느 하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론에서 우리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정신분석 이론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한쪽 이론으로 쭉 가다 보면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오는 거죠. 프로이드 이론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적 만족을 얻게 되면 행복해지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성이란 이 욕동, 성적 욕동이 뭐냐 하면은 우리 바디에서 오는 긴장이고 텐션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건 가려움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이 텐션이 걸려서 우리 몸이 어디 가렵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제 이런 것하고 똑같이 치는데, 그럼 이 가려움이 없어지면 된다. 그런 만족을 얻는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래서 자유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쪽까지 그런 논리적인 비하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프로이드는 잘 정의하지 않았어요. 본능이로서 인간의 동기를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관계들을 성적 욕동의 만족인데, 이것이 목적을 달리하거나 대상을 달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승화를 시켰다고 봐버리는 거죠. 그 원래 뿌리는 성적 욕동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승화시켜서 사람들이 사랑도 하고 우정도 맺고 하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성적 욕동이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환원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프로이드의 이 성적 이론만 가지고 그 승화된 것을 성적 욕동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우리의 본능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얻는 만족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성적 만족의 추구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다양한 성숙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행동 동기를 우리 욕동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관계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트루 셀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찾을 것이냐 하는 논의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의 트루 셀프의 실현이라고 보는 견해, 어떤 사람은 이게 욕동의 실현이라고 보는 견해, 또 한쪽에서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데,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여러 측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특히 임상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여러 측면 중에 이분에게는 어느 측면에서 이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그때 꼭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이론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소화될 만큼 녹아 있으면 어느 임상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보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에 걸맞는 적절한 어떤 생각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그때 무슨 이론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소화된 그 무의식에 소화된 이론은 자기의 것이 돼요. 그런데 무의식에 소화되지 않고 단순하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들 무의식의 공부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게 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이드의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9월 말쯤 우리 시작하는 정규 코스에서는 아마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을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요즘 근래에 프로이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네, 네네. 그 이유는 요새 너무 성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을 뿐더러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대 성적 네, 학계도 있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성화되고 이런 것들 너무 어릴 때 이 예. 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 정체성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럴 때 유아 현장에서 너는 남자야 여자야? 라를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내가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럼 넌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내가 여자인데 여자아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인데 남자아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중학교 그렇죠. 때도. 예. 네네. 그래서 그럴 땐 자연스럽게 자기가 성 정체성이 이제 발달돼 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기 발달이나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냥 고정적으로 너는 너의 의견이 존중되고 너의 생각이 옳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가기 이전에 이미 어떤 선이해를 막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20대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형성이 이 양극성이에요. 양극성.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어떤 이 현대 사회에서의 있는 심리적인 어떤 이 비판을 논하는 장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에릭 프롬처럼 어떤 적극적인 정동, 적극적인 정서, 이런 남을 배려하는 자기 중 인격적인 자아인 인격적인 네. 사랑이죠. 근데 이런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이 인격적이야. 그렇죠. 자기 중심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수동적인지도 모르면서 음. 그게 오히려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네, 자기 안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자기가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수동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성적인 관습의 변화인 거예요, 요새. 이런 그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런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역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건강한 역동이 아니라 그 건강하지 않은 역동에서 건강한 역동을 찾아야만 되는 어떤 그 건강한 리비도를 우리 스스로 받아야 되는 이런 바다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헤엄치고 있지 않나,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자책하고 자아 실현의 갈등이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못 찾고 어디엔가 그런 안정감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 또한 그렇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분명히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양극성 장애가 있지? 양극성 이런 게 있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폴라에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우리가 지금 정규 클래스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우리가 쭉 공부해 오는 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이 경계성 성격 장애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여러 명칭들이 있지만 사실은 네.
전부 거의 프리미티브한 단계에서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리개발이 안 된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진단명이 나오지만 그 베이직한 것은 대부분 인격 통합의 결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셀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대상도 내적 대상들이 통합되지 않아서 전부 이런 부분 대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통합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이해 자체도 남성이다 여성이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인격적인 통합들을 이룬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배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꼭 그런 느낌, 심리적으로 또 그렇지만 느낌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대부분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제 홀로서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홀로서기라는 게 그렇죠.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꼭 독립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내 안에서 뭔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데 그걸 받으니까 막 양극화가 된다든지 파편화된다든지 그런 일이 그렇죠. 예. 그걸 캐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가 예. 부셔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이트가 성에 대해서 말한 것도 어쩌면은 프로이트 때에는 정동에 대해서 프로이트도 어느 정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더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본능 정도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깊이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정서라든지 뭐 성적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정서, 저는 그거를 이제 컨버그가 스쳐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그 정동이라 생각해 보면 그림을 그때 정동으로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정동이라 생각하면은 다른 정서들로 표현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동을 대치하고 있는 전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본래적인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대치된 거 가지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정말 끝없는 그런 갈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그거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걸 막 용인하듯이 막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적 문제였던 욕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너무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그 자체에도 건강한 성적 활동들의 가이드가 있기보다는 묘하게 그냥 성적 행동은 그냥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만 너무 쉽게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법, 사랑하는 법 이런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정동이라는 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표면에서 만져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그 깊이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그 교육에서 그걸 다루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제가 볼 때는 결국 몰라서 안 다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예. 지금 학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독창적인 논문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그런 영역을 좀 더 깊이 다루어서 사람들이 공감대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이게 에펙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컨버가 봤던 건 에펙트가 먼저고 욕동이라는 것도 정동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렇게 정동과 욕동을 바꿔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했던 어떤 철학적인 어떤 통찰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데 좀 더 여기서 에릭 프롬의 견해를 여기서 합친다면 이러한 정동의 배경엔 가장 근원적인 정동, 가장 기초적인 정동은 우리의 어떤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볼 수 이걸 프로이드는 쾌락이다, 불쾌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
이 정동의 배경에는 결국은 여기서 융합하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꾀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그동안 함께 있었던, 어쩌면 우리가 인간 발달사로 본다면, 인류 발달사로 본다면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으로 살지 않고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던 시대로부터 독립된 인격으로 독립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가는 이런 실존적인 어떤 상황.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탯줄이 끊겨 나가면서 심리적인 독립을 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대상과의 자연과의 일치 혹은 대상과의 일치라는 이 상태에 있었던 것.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오는 분리됨에 대한 어떤 공포, 분리됨으로부터 오는 불안, 이런 실존적인 불안이 결국은 정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동과 함께 근원적인 인간의 갈망이 무엇인가, 어떤 갈망이 있어서 이러한 정동이 발생하는가 하는 쪽에서 좀 복합적으로 본다면 어떤 융합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로부터 정동,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또 욕동, 이런 어떤 조금 지금까지 보던 패러다임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동에 대한 거를 더 그래도 최초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초기에 조금 이슈화한 사람의 어떤 자료를 보려면 어떤 사람의 자료를 봐야 돼요? 우리가 스피노자 걸 봐야 돼요. 스피노자를 보면서 또 스피노자가 어떤 분의 그 이전에 학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으로 스피노자 공부를 조금 하면 좋겠어요. 미디어학에서도 스피노자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몸과 마음의 어떤 그 감정의 떨림 같은 걸 얘기할 때 스피노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그분 말고도 또 그 주위에서 또 참고할 만한 분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 한주혜님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좀 이제 알려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 목사님한테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조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이모션의 조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자꾸 다루는 게 뭐냐면 이모션의 조이만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조이풀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조이는 뭐냐 하고 가면은 당연히 본능 충족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조이는 최소한 정도까지는 가야지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폴 있잖아요. 세인트 폴. 그 폴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어떤 철학적인 흐름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뭐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고대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인간의 경험과 결부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동에 관한 것들을 단서를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단서를 던지는데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컴버그 이론에서 이거 이야기가 되겠는데 싶은 게 뭐냐면은 본능하고 위치를 바꾼 이야기가 그 전에 안 나오다가 컴버그 다루면서 딱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그 직소 퍼즐에서 퍼즐 하나를 더 딱 맞게 끼운 느낌이라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컴버그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한번 그 구조로서 한번 인간을 탐구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조이라든지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쾌락이라는 말에 대한 본래적 의미, 진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뭔가, 뭐 소피스트가 말한 그런 쾌락 이전에 진짜 쾌락, 그렇죠. 그걸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탐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통찰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같이 관심 가지고 이런 분야를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통찰을 하는 일들을 우리 ICC에서 우리가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탐구하면서 같이 도우면서 개발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논문으로 이렇게 나중에 종합이 됐으면 좋겠어요.